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고민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3가지 다른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행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과거의 잘못들이 떠올라 무엇부터 참회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통은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인을 두었고 그곳에서 3명의 딸을 더 낳으셨습니다. 어린 그녀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곡하며 우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슬픔의 그늘 아래서 자란 탓인지 어머니가 낳은 3딸 모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많이 옅어졌지만 이제는 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죄책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첫 아이를 유산했던 기억입니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독한 약을 먹었고 의사들은 아이가 기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상으로 태어날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수술을 택했고 그날 밤새도록 울며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억을 자식을 죽인 것이라며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업보와 현재의 고통, 그리고 가슴에 묻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인과법을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논리로 오해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본처인 어머니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울며 살았고 다른 여인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 고통받은 어머니 밑에 자식들은 불행하고 행복했던 다른 여인의 자식들은 잘 풀렸다고 할 때 우리는 왜 착한 사람은 불행하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가? 라며 인과법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과를 보복의 논리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인과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과 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머니가 억울함과 분노, 원망 속에서 살았다면 그 불안한 심리 상태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상처와 불안이 가득했다면 그 토양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상처와 불안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령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상황에 있더라도 어머니가 행복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 아이들은 건강한 심성을 가지고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유무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건강한 심리가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유산이 됩니다. 아무리 부잣집에 시집가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 한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정신적으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인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나를 낳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감사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실 나와 아버지 사이에는 미워할 직접적인 이유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했기에 나도 덩달아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로 타인을 미워했다면 그것은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에 대해서는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빚을 청산해야 비로소 현재 남편과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즉 그 업보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는 무의식 중에 어머니가 겪었던 삶을 반복하게 되고 그 고통은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윤회의 고리가 됩니다. 내가 먼저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 가슴에 묻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지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이 이토록 가슴 아프다면 그 마음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아이를 낳아놓고도 가난 때문에 영양실조로 혹은 예방접종 한번 하지 못해 아이를 떠나보내는 부모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불과 70년대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3년은 지나야 호적에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잃은 것이 이토록 아픈데 나아서 제 품에 안아보고 눈을 맞춰보고 그러다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죄책감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동력으로 삼아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아이를 위하는 가장 좋은 기도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유니세프나 월드비전과 같은 단체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시를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형편에 맞게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비록 한 명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지만 나의 노력으로 10명의 아이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업을 복으로 바꾸는 길이며 당신의 아이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는 진정한 천도입니다. 그 슬픔을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한 개인과 가족의 관계를 흔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생활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 가장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딸들을 둔 성실한 가장입니다.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직장은 5년 만에 부도로 문을 닫았고 열정을 바쳐 일했던 두 번째 직장 역시 4년 만에 경영 악화로 주인이 바뀌며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겪고 그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40년 된 회사에 세 번째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녁 6시만 되면 모두 칼같이 퇴근하는 더 이상의 자기 발전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돌파구로 주식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직장인 연봉의 절반 정도를 투자해 2배의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3천만 원은 불과 서너 달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좌절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직장을 구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이 월급을 모아서 과연 딸들을 유학 보낼 수 있을까? 은퇴 후에는 아파트 한 채 겨우 남는 것 아닐까?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마장 잊긴 것이지요. 주식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 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낚시와 같습니다. 처음 던진 낚싯바늘에 덥석 큰 고기가 물리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처음 1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바로 잃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미련이 남아 200만 원을 더 투자했다가 또 잃었다면 그것은 더 큰 복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진작에 손을 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처음의 성공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 50만 원이 벌리는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넣었더라면 500만 원을 벌었을 텐데, 만약 1억을 넣었더라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멈추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큰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만약 세 번째 베팅에서도 성공했다면 당신은 분명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네 번째 베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가 망했다면 지금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서울역에 가지 않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잃어버린 3천만 원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준 고마운 수업료이자 더 큰 불행을 막아준 액땜이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인생의 쓴맛과 돈의 무서움을 배웠으니 비싼 공부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딸들의 유학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해도 서양의 문명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다녀오면 그것이 성각자가 되는 길이었고 수십 년을 앞서가는 지식으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진국과 우리의 기술 및 문명 수준 격차는 거의 사라졌거나 많아야 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딸들이 사회에 진출할 10년, 20년 뒤에는 그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유학이 더 이상 특별한 경쟁력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실력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을 잘하려면 주산과 암산을 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산기가 나온 지금 누가 주산을 실력이라고 말합니까?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의 인재는 지식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저장했느냐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스마트 기기 안에 들어있고 검색만 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진짜 실력은 주어진 지식을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느냐, 바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거액의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잃어버린 것은 잘된 일이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내준다면 그 또한 좋은 회사입니다.
직장 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남는 에너지가 있다면 주식 투자 같은 투기가 아니라 목공을 배우든 봉사활동을 하든 생산적인 다른 곳에 쓰십시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국가가 허가한 합법적인 도박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성실한 땀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에 쌓인 분노로 고통받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괴롭힘과 집단 폭행을 당하며 억눌려 살아왔습니다. 늘 당하고만 있었던 자신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비슷한 괴롭힘을 또다시 겪게 되자 더 이상은 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에게 달려들었고 심지어 칼을 들고 찌르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주위의 만류로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복수를 하고도 후련하기는커녕 또다시 후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나는 반격하고도 또 후회하는 걸까요? 이것은 억압된 심리가 폭발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술이라도 마시면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심한 경우엔 이성을 잃고 큰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바로 미친 증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들은 본성이 악독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자처럼 평소에 너무 착하고 모든 것을 속으로 사귀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이 억압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분노의 폭탄을 해체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아이들은 그저 철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는 남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것이 힘의 과시인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행동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마치 사나운 강아지들이 짖고 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에 미친 개의 행동에 내 소중한 인생을 걸고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108배절을 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에 이토록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해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주십시오. 친구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의 철없는 행동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오랫동안 너희를 미워했구나. 내 마음이 좁았다. 미안하다. 그들이 잘했고 내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철없는 행동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내 인생을 분노로 채운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마침내 나 자신을 그 지긋지긋한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비로소 당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당신 안에 남아 당신의 인생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내면의 분노. 그 모양은 달라도 해법의 시작은 모두 나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원망과 후회로 간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성장의 동력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고 발걸음이 가벼워.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고민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3가지 다른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행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과거의 잘못들이 떠올라 무엇부터 참회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통은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인을 두었고 그곳에서 3명의 딸을 더 낳으셨습니다. 어린 그녀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곡하며 우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슬픔의 그늘 아래서 자란 탓인지 어머니가 낳은 3딸 모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많이 옅어졌지만 이제는 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죄책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첫 아이를 유산했던 기억입니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독한 약을 먹었고 의사들은 아이가 기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상으로 태어날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수술을 택했고 그날 밤새도록 울며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억을 자식을 죽인 것이라며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업보와 현재의 고통, 그리고 가슴에 묻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인과법을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논리로 오해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본처인 어머니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울며 살았고 다른 여인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 고통받은 어머니 밑에 자식들은 불행하고 행복했던 다른 여인의 자식들은 잘 풀렸다고 할 때 우리는 왜 착한 사람은 불행하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가? 라며 인과법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과를 보복의 논리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인과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과 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머니가 억울함과 분노, 원망 속에서 살았다면 그 불안한 심리 상태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상처와 불안이 가득했다면 그 토양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상처와 불안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령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상황에 있더라도 어머니가 행복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 아이들은 건강한 심성을 가지고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유무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건강한 심리가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유산이 됩니다. 아무리 부잣집에 시집가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 한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정신적으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인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나를 낳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감사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실 나와 아버지 사이에는 미워할 직접적인 이유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했기에 나도 덩달아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로 타인을 미워했다면 그것은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에 대해서는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빚을 청산해야 비로소 현재 남편과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즉 그 업보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는 무의식 중에 어머니가 겪었던 삶을 반복하게 되고 그 고통은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윤회의 고리가 됩니다. 내가 먼저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 가슴에 묻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지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이 이토록 가슴 아프다면 그 마음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아이를 낳아놓고도 가난 때문에 영양실조로 혹은 예방접종 한번 하지 못해 아이를 떠나보내는 부모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불과 6, 70년대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3년은 지나야 호적에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잃은 것이 이토록 아픈데 낳아서 제 품에 안아보고 눈을 맞춰보고 그러다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죄책감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동력으로 삼아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아이를 위하는 가장 좋은 기도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유니세프나 월드비전과 같은 단체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시를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형편에 맞게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비록 한 명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지만 나의 노력으로 10명의 아이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업을 복으로 바꾸는 길이며 당신의 아이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는 진정한 천도입니다. 그 슬픔을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한 개인과 가족의 관계를 흔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생활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 가장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딸들을 둔 성실한 가장입니다.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직장은 5년 만에 부도로 문을 닫았고 열정을 바쳐 일했던 두 번째 직장 역시 4년 만에 경영 악화로 주인이 바뀌며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겪고 그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40년 된 회사에 세 번째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녁 6시만 되면 모두 칼같이 퇴근하는 더 이상의 자기 발전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돌파구로 주식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직장인 연봉의 절반 정도를 투자해 2배의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3천만 원은 불과 서너 달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좌절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직장을 구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이 월급을 모아서 과연 딸들을 유학 보낼 수 있을까? 은퇴 후에는 아파트 한 채 겨우 남는 것 아닐까?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마장 잊긴 것이지요. 주식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 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낚시와 같습니다. 처음 던진 낚싯바늘에 덥석 큰 고기가 물리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처음 1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바로 잃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미련이 남아 200만 원을 더 투자했다가 또 잃었다면 그것은 더 큰 복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진작에 손을 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처음의 성공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 50만 원이 벌리는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넣었더라면 500만 원을 벌었을 텐데, 만약 1억을 넣었더라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멈추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큰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만약 세 번째 베팅에서도 성공했다면 당신은 분명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네 번째 베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가 망했다면 지금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서울역에 가지 않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잃어버린 3천만 원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준 고마운 수업료이자 더 큰 불행을 막아준 액땜이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인생의 쓴맛과 돈의 무서움을 배웠으니 비싼 공부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딸들의 유학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해도 서양의 문명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다녀오면 그것이 성각자가 되는 길이었고 수십 년을 앞서가는 지식으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진국과 우리의 기술 및 문명 수준 격차는 거의 사라졌거나 많아야 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딸들이 사회에 진출할 10년, 20년 뒤에는 그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유학이 더 이상 특별한 경쟁력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실력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을 잘하려면 주산과 암산을 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산기가 나온 지금 누가 주산을 실력이라고 말합니까?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의 인재는 지식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저장했느냐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스마트 기기 안에 들어있고 검색만 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진짜 실력은 주어진 지식을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느냐, 바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거액의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잃어버린 것은 잘된 일이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내준다면 그 또한 좋은 회사입니다. 직장 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남는 에너지가 있다면 주식 투자 같은 투기가 아니라 목공을 배우든 봉사활동을 하든 생산적인 다른 곳에 쓰십시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국가가 허가한 합법적인 도박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성실한 땀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에 쌓인 분노로 고통받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괴롭힘과 집단 폭행을 당하며 억눌려 살아왔습니다. 늘 당하고만 있었던 자신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비슷한 괴롭힘을 또다시 겪게 되자 더 이상은 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에게 달려들었고 심지어 칼을 들고 찌르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주위의 만류로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복수를 하고도 후련하기는커녕 또다시 후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나는 반격하고도 또 후회하는 걸까요? 이것은 억압된 심리가 폭발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술이라도 마시면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심한 경우엔 이성을 잃고 큰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바로 미친 증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들은 본성이 악독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자처럼 평소에 너무 착하고 모든 것을 속으로 사귀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이 억압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분노의 폭탄을 해체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아이들은 그저 철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는 남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것이 힘의 과시인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행동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마치 사나운 강아지들이 짖고 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에 미친 개의 행동에 내 소중한 인생을 걸고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108배절을 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에 이토록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해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주십시오. 친구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의 철없는 행동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오랫동안 너희를 미워했구나. 내 마음이 좁았다. 미안하다. 그들이 잘했고 내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철없는 행동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내 인생을 분노로 채운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마침내 나 자신을 그 지긋지긋한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비로소 당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당신 안에 남아 당신의 인생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내면의 분노. 그 모양은 달라도 해법의 시작은 모두 나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원망과 후회로 간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성장의 동력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고 발걸음이 가벼워.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고민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3가지 다른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행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과거의 잘못들이 떠올라 무엇부터 참회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통은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인을 두었고 그곳에서 3명의 딸을 더 낳으셨습니다. 어린 그녀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곡하며 우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슬픔의 그늘 아래서 자란 탓인지 어머니가 낳은 3딸 모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많이 옅어졌지만 이제는 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죄책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첫 아이를 유산했던 기억입니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독한 약을 먹었고 의사들은 아이가 기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상으로 태어날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수술을 택했고 그날 밤새도록 울며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억을 자식을 죽인 것이라며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업보와 현재의 고통, 그리고 가슴에 묻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인과법을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논리로 오해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본처인 어머니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울며 살았고 다른 여인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 고통받은 어머니 밑에 자식들은 불행하고 행복했던 다른 여인의 자식들은 잘 풀렸다고 할 때 우리는 왜 착한 사람은 불행하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가? 라며 인과법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과를 보복의 논리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인과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과 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머니가 억울함과 분노, 원망 속에서 살았다면 그 불안한 심리 상태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상처와 불안이 가득했다면 그 토양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상처와 불안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령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상황에 있더라도 어머니가 행복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 아이들은 건강한 심성을 가지고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유무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건강한 심리가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유산이 됩니다. 아무리 부잣집에 시집가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 한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정신적으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인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나를 낳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감사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실 나와 아버지 사이에는 미워할 직접적인 이유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했기에 나도 덩달아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로 타인을 미워했다면 그것은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에 대해서는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빚을 청산해야 비로소 현재 남편과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즉 그 업보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는 무의식 중에 어머니가 겪었던 삶을 반복하게 되고 그 고통은 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윤회의 고리가 됩니다. 내가 먼저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 가슴에 묻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지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이 이토록 가슴 아프다면 그 마음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아이를 낳아놓고도 가난 때문에 영양실조로 혹은 예방접종 한번 하지 못해 아이를 떠나보내는 부모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불과 70년대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3년은 지나야 호적에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잃은 것이 이토록 아픈데 나아서 제 품에 안아보고 눈을 맞춰보고 그러다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죄책감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동력으로 삼아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아이를 위하는 가장 좋은 기도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유니세프나 월드비전과 같은 단체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시를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형편에 맞게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비록 한 명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지만 나의 노력으로 10명의 아이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업을 복으로 바꾸는 길이며 당신의 아이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는 진정한 천도입니다. 그 슬픔을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한 개인과 가족의 관계를 흔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생활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 가장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딸들을 둔 성실한 가장입니다.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직장은 5년 만에 부도로 문을 닫았고 열정을 바쳐 일했던 두 번째 직장 역시 4년 만에 경영 악화로 주인이 바뀌며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겪고 그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40년 된 회사에 세 번째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녁 6시만 되면 모두 칼같이 퇴근하는 더 이상의 자기 발전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돌파구로 주식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직장인 연봉의 절반 정도를 투자해 2배의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3천만 원은 불과 서너 달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좌절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직장을 구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안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이 월급을 모아서 과연 딸들을 유학 보낼 수 있을까? 은퇴 후에는 아파트 한 채 겨우 남는 것 아닐까?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마장 잊긴 것이지요. 주식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 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낚시와 같습니다. 처음 던진 낚싯바늘에 덥석 큰 고기가 물리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처음 1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바로 잃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미련이 남아 200만 원을 더 투자했다가 또 잃었다면 그것은 더 큰 복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진작에 손을 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처음의 성공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 50만 원이 벌리는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넣었더라면 500만 원을 벌었을 텐데, 만약 1억을 넣었더라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멈추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큰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만약 세 번째 베팅에서도 성공했다면 당신은 분명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네 번째 베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가 망했다면 지금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서울역에 가지 않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잃어버린 3천만 원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준 고마운 수업료이자 더 큰 불행을 막아준 액땜이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인생의 쓴맛과 돈의 무서움을 배웠으니 비싼 공부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딸들의 유학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만 해도 서양의 문명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다녀오면 그것이 성각자가 되는 길이었고 수십 년을 앞서가는 지식으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진국과 우리의 기술 및 문명 수준 격차는 거의 사라졌거나 많아야 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딸들이 사회에 진출할 10년, 20년 뒤에는 그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유학이 더 이상 특별한 경쟁력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실력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을 잘하려면 주산과 암산을 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산기가 나온 지금 누가 주산을 실력이라고 말합니까?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의 인재는 지식을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저장했느냐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스마트 기기 안에 들어있고 검색만 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진짜 실력은 주어진 지식을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느냐, 바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거액의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잃어버린 것은 잘된 일이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내준다면 그 또한 좋은 회사입니다. 직장 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남는 에너지가 있다면 주식 투자 같은 투기가 아니라 목공을 배우든 봉사활동을 하든
생산적인 다른 곳에 쓰십시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국가가 허가한 합법적인 도박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성실한 땀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에 쌓인 분노로 고통받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괴롭힘과 집단 폭행을 당하며 억눌려 살아왔습니다. 늘 당하고만 있었던 자신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비슷한 괴롭힘을 또다시 겪게 되자 더 이상은 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에게 달려들었고 심지어 칼을 들고 찌르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주위의 만류로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복수를 하고도 후련하기는커녕 또다시 후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나는 반격하고도 또 후회하는 걸까요? 이것은 억압된 심리가 폭발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술이라도 마시면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심한 경우엔 이성을 잃고 큰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바로 미친 증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폭발하는 사람들은 본성이 악독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자처럼 평소에 너무 착하고 모든 것을 속으로 사귀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이 억압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분노의 폭탄을 해체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아이들은 그저 철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나이 때는 남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것이 힘의 과시인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행동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마치 사나운 강아지들이 짖고 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에 미친 개의 행동에 내 소중한 인생을 걸고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108배절을 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에 이토록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해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주십시오. 친구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의 철없는 행동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오랫동안 너희를 미워했구나. 내 마음이 좁았다. 미안하다. 그들이 잘했고 내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철없는 행동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내 인생을 분노로 채운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마침내 나 자신을 그 지긋지긋한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비로소 당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당신 안에 남아 당신의 인생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구해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내면의 분노. 그 모양은 달라도 해법의 시작은 모두 나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원망과 후회로 간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성장의 동력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고 발걸음이 가벼워.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고민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 3가지 다른 삶의 이야기를 통해